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지개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꽃들이 사방지천에 많이 피어 있고, 또 개나리, 진달래, 뭐 개나리 좀 지났나? 이제 철쭉 같은 것도 많이 피고요. 그래서 꽃놀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맨발로 잔디밭도 걸으시고 봄 기운을 한껏 이제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발이 부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하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정형외과 족부 정형외과를 하다 보면은 발이 붓는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발이 붓는 것은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다쳐서 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셔서 붓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 정맥류라든지 아니면 심부정맥 혈전 등 혈관 문제 때문에 붓는 경우, 림프 부종 같은 것 때문에 붓는 경우 엄청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보통은 "외부 활동하고 나서 다리가 부어요." 하고 오시면서 "혹시 뭐 감염이나 뭐 이런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염증이 갑자기 나서 붓는 거 아닌가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또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붓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 붓는 원인을 모두 찾아내서 통제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상처들이 붓기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리 붓기를 만드는 원인들을 좀 찾아보고 하지 부종이 나타내는 건강 신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을 맡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방송들도 많이 확인해서 찾아주시고, 비욘디에도 발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들이 있으니까 모두 잘, 또 이제 과거의 방송들도 찾아서 많이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가 붓는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 많이 보는 거는 다리가 다친 다음에 붓는 겁니다. 붓는 거는 꼭 그렇게 외상 후에 붓는 거는 꼭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외상에 의한 신체 손상, 해부학적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외상 후 붓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다리가 붓는 이러한 다리 부종이라는 거는 어 피부 밑에 있는 간질 조직, 그 조직세포 간질의 공간이 물 같은 체액이 많이 축적돼서 붓는 것을 다리 부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피부 간질의 부피가 정상 대비 한 10% 정도 증가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봐도 이렇게 너 다리가 많이 부었어?"라고 말할 정도가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많이 걷고 오래 서 있어서도 이러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심장, 신장 혹은 간 문제 등의 전신 질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심부정맥 혈전 같이 혈관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다리 붓기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젊은 친구들은 오래 걸어도 좀 많이 안 붓죠. 운동도 많이 하고 젊은 아가씨들은 뭐 이렇게 하이힐 신고 많이 걸어도 어 그렇게 많이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래 걸리고, 특히 오랫동안 이완이 되고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붓기가 거의 일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 부종 이런 것만으로도 보면은 만성 질병 때문에도 점점 그런 다리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제 늘고 있죠. 어 족부 정형외과로서 봤을 때 다리 붓기로 제일 불편한 거는요. 신발 못 신는 거예요. 너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요. 혹은 "신발을 너무 오래 신고 있었더니 너무 꽉 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다리의 부종 같은 거는 다리가 그냥 단순히 무겁고 밤에 막 부어 가지고 막 경련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 불안증후군 이런 걸로도 좀 나타날 수가 있고, 걷는 보행 불편이라든지 신발 착용 어려움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리가 많이 부으면은요. 막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외형적 변화 때문에 막 불안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종의 원인을 적절한 시기에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꼭 아주 급한 부종이
급격하게 생기는 신부전의 혈전증이라든지 뭐 폐색전 뭐 그로 인한 폐색전증, 우려성 신부전증 뭐 이런 것들도 다리 붓기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별 진단을 초기에 해 주는 게 좋겠죠. 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혈관 문제랑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그 정맥압이라고 해서 수압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면요, 혈관 내에만 물이 있지 못하고 혈관 밖으로 이렇게 물이 분산이 돼서 빠져나가는, 밀려서 빠져나가는 그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 안에서 물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뭐 조직들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뭐 알부민이라든지 혹은 고분자량 단백질 이런 것들이 물을 꽉 잡고 있는데, 그런 영양 상태가 떨어지고 알부민이 떨어지고 혹은 만성 질환 때문에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고 이러면요, 그 꼭 잡는 그런 어 알부민이라든지 고분자 단백질 수가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혈관 안에 물을 잡아 놓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혈관벽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 가지고 구멍이 크게 뚫리면 그 안에 혈관 안에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투과성 증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혈관 문제 말고도 림프관이라고 해서 우리 림파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림프관으로 통해 가지고 몸에 인제 림프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요. 그런 잉여체액이 다시 이렇게 정맥 순환계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림프관이 막히거나 인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 간질로 빠져나간 그런 체액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돼서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 마치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 때문에 림프가 배액 장애 때문에도 림프 부종이 다리 부종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스탈링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까 전에 인제 본 것 중에서 모세혈관 정수압 상승, 그러니까는 혈관 내에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은 질병들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생깁니다. 특히 "양쪽 다리가 다 붓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렬성 신부전, 이게 생길 수가 있고, 폐동맥 고혈압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신장이 안 좋으셔 가지고 인제 수분 정체 때문에 신부전 때문에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 가지고 임신할 때는 생리적인 체액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맥을 또 압박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붓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양측성 증상은 보통 발이나 인제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상태에서 전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쪽 다리만 부어요."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쪽에만 특별히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정맥에 어떤 혈전 때문에 정맥이 막혀 가지고 어 정맥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정맥압이 높아져서 다리가 막 붓는 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거는 좀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혈전 같은 게 날아가서 폐색전증이라는 걸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폐색전증까지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인제 어떤 혈전으로 정맥이 막힌 게 아니고, 우리 다리에서 정맥을 위로 막 올려주는 것 중에는 밸브가 있어서, 그 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도 굉장히 탄탄하고 심장에서 박출을 하면은 인제 팍팍 뿜어져 나가는 그런 순환을 하지만, 정맥 같은 경우에는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밸브를 통해 가지고 순환을 유도를 하는데요. 이런 정맥 판막, 밸브 자체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정맥 판막이 고장 나서 올라가는 혈류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때문에 만성적인 정맥 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통증과 함께 다리 부종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 말고도 인제 실제적으로 혈관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바깥쪽에서 어떤 종양, 악성 혹은 양성 종양 때문에 정맥을 누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인제 원인을 보면은 어 아까 전에는 인제 정맥압 자체가 증가한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안쪽에 정맥압 말고 혈관 내에 있는 고분자량 단백질이라든지 알부민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뭐 간경변증, 간경화 같은 상황 혹은 영양실조,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으면은 알부민 수치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물을 혈관 내에서 잡고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줄어들게 돼서 어 혈관에 물이 있지 않고 간질로 빠지게 되죠. 그다음에 모세혈관 아까 전 그 모 혈관 내에서 구멍 같은 게 커져 가지고 바깥쪽으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인제 모세혈관 투과성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좀 감염이랑 관련이 있거나 알레르기 증상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혈증이라고 해서 혈관 내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 경우나 알레르기가 급성 아나필락틱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나 아니면은 봉화지겸, 다리에 연부 조직에 감염이 생겨 가지고 혹은 피부층 깊이 세균이 감염이 생겨서 단독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염 근막에 괴사성 근막 혹은 비괴사성 근막염 같은 게 생겼을 때 감염 때문에도 이러한 모세혈관 투각성 증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림파선이라고 하는 림프배액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간질로 빠져나갔던 수분을 다시 인제 순환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또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은 안쪽에 간질액 자체가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종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이러한 것은 인제 선천성으로 림프관 형성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제 하지 부종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만나 보긴 힘들고 대부분은 인제 뭐 암 치료를 받아갔는데 암에 걸려서 림프 전이가 있어 가지고 다리가 붓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림파선이 경화가 돼서 좀 다리가 붓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생충이 림프선에 인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수술적으로 전이된 림프선을 일부러 잘라내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다리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맨 처음에는 인제 좀 약간 보통은 충분히 체위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는 거를 좀 "누워서 심장보다 높이 다리 올려 놓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붓는 거 정도 뭐 어때?" 하고 그냥 평소대 하는 대로 다니는 것보다는 너무 심하게 부었다면은 스플린트나 인제 발목 고정을 하고 다리를 많이 올려 놓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제 충분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초기 상태를 가역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은 비가역 돌아오지 않는 단계로 부종이 인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면은 고분자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만성염증이 발생이 되고 또 피하 조직이 완전히 섬유화로 변해요. 딱딱하게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인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함유 부종, 이따가 피함유 부종에 대해서 얘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아예 붓는 게 완전히 고착화돼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쉬고 다리를 올려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급성 다리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제 짧은 시간에 온 겁니다. 72 시간 내에 갑자기 심하게 붓는 경우를 급성 다리 부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러한 상황에는 인제 감염 혹은 인제 심부정맥 혈전증, 이 구획증후군 이런 경우가 좀 급성으로 다리 부종이 급격하게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주로 빠르게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심부정맥 혈전증 아까 전에 정맥에 혈전이 이렇게 막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리도 빨리 붓지만 혈전이 날아가면은 폐색전증도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봉화지겸 다리의 연부 조직에 감염이 생겨 가지고 세균이 침범을 해서 근막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염이 진행되는 거를 보통 급성 연구조직염, 봉화지겹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경우에도 항생제 치료라든지 반깁스, 다리 하지 거상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또 구획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다리를 싸고 있는 근막 같은 것이 막혀 있는 공간에서 근육의 볼륨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안쪽에서 근막 안에서 뭐 어떤 스페이스를 이렇게 차지하는 혈종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죽게 되고 근육을 이루고 있는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깨지면서
어떤 심각한 전신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획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해소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근막 절개술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속적인 문제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중에서 인제 또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인제 만성 정맥 부종, 아까 전에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만성적인 정맥 부전은 보통은 초기 단계에서는 뭐 하지 정맥류라든지 거미형 정맥류, 거미상 정맥류, 거미줄 정맥류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일단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어 계속 좀 진행이 되면은 피팅 부종이, 그러니까 함유 부종이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함유 부종이 생기면서 피부색이 좀 어두워져요. 요쪽은 막 거뭇거뭇하게 변하는데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제 이러한 함유 부종과 함께 나타나는 어 헤모시데린 침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 미세한 정맥들이 파열이 돼서 간질 조직에 피가 쪼끔 맺히는 증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러한 게 햇빛이랑 반응하면은 마치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게 생기는 거랑 비슷한 그런 과정으로 헤모시데린과 뭐 인제 햇빛, 자외선이라든지 반응을 해서 그게 색소가 침착이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갈색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 그 지방층이 쪼끔 딱딱하게 변하면서 발목도 위쪽은 엄청 두껍고 발목에선 쪼끔 줄어들다가 뭐 아래쪽이 다시 붓고 이래서 콜라병처럼 다리가 붓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피부에 궤양이 생겨요. 막 이렇게 어 그 피부가 이렇게 쓸려 가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인제 쉽게 인제 진물이 나고 잘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상처가. 이게 또 당뇨발이랑도 같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반복적인 감염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고, 조절이 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가장 좀 붓기가 심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실은 림프 부종에서 잘 일어나요. 림프 부종은 실은 0 기라든지 1 기, 자발적 과열기까지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 뭔가 림프 순환에 문제는 있지만 뭐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잠복기라고 하고, 좀 진행이 되면은 다리가 부어요. 근데 누르면 쑥 들어가는 함유 부종이 생기는데, 다리가 이렇게 또 쭉 들어 올리면은 붓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인제 다리를 하지 거상을 해 놓고 누울 때 심장보다 다리 올려 놓고 이렇게 쉬면은 금방 또 이 붓기가 빠져서 그렇게 심하다 문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인제 자발적 비가역기, 쪼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눌러도 쑥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변하는 비함유 부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아무리 올려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피부 자체가 딱딱하게 간질이랑 지방층이 딱딱하게 변해 가지고 눌러도 인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그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함유 부종일 때 오시는 경우가 예후가 더 좋죠. 그리고 더 진행되면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진짜 두껍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도 '아 이거 저거 좀 큰 문제가 있는데?'라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부 두께 자체도 막 엄청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게 변하고 층도 많이 지그되고 피부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종을 그냥 '별일 아니다.' 하고 내비두게 되다 보면은 만성 궤양 같은 게 일단 나타나는 게 가장 문제예요. 피부가 가죽 쓸려 나가고 지속적으로 진물이 나오고 삼출물이 나오고, 그리고 쉽게 쓸려 나가서 피부도 인제 찰과상 같은 것도 잘 생기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상처가 잘 생기니까 외부에서 균주가 침입을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가 또 막 쉽게 감염이 생기고 봉화지겸이 또 오고, 그리고 또 봉화지겸도 약을 아무리 항생제 치료하고 다리 올려 놓고 반깁스 감아 놔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보통 함유 부종 있고 림프 순환 있으면은 보통의 항생제 요법보다 훨씬 길게, 심지어는 뭐 6 주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봉화지겸이 쉽게 자꾸 재발해요. 다 나은가 다 안 나아 하다 보면은 2달 있다 또 오시고 뭐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리 두께가 아주 코끼리처럼 막 두꺼워지는 정도가 되면은 관절염도 쉽게 오고 보행장애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다리 붓기를 볼 때 맨 처음 중요한 게요. "한쪽 다리만 부어요? 양쪽 다리만 부어요?"라고 많이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양쪽 다리가 부으면은 보통 이거는 진짜 정형외과나 인제 하지 쪽의 문제보다는 '전신적인 병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가 부으면은 일단 내과적인 검사, 피 검사 뭐 이런 걸 더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부전이라든지 신장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신증후군 혹은 간경화 같은 거 있는지 또 봐야 되고, 갑상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혹은 약 같은 거를 좀 잘못 먹는 뭐 혹은 약물 부작용, 약 부작용이라고 또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약 먹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칼슘 채널 블러커라는 혈압약 같은 게 이런 하지 부종을 또 야기하기도 하고, 또 항암제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편측성 부종, 한쪽 다리만 이렇게 붓는 경우는 아까 그 그쪽 다리에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관이든 뭐 아니면은 급성 형 심 심부정맥 혈전증이든 아니면 만석정맥 부종이든 그쪽 다리의 정맥에 어떠한 특정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훨씬 쉬울 거고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 뭐 방사선 치료 그쪽에 뭐 했다든지 아니면은 림프절 절제술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염 아까 전에 봉화지겸이라든지 뭐 쉽게 단독 농양 뭐 혹은 그쪽 다리만 발목이 접질러서 삐었다든지 부러졌다든지 뭐 근육이 파열됐다든지 뭐 구획증후군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쪽 다리만 쉽게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우렬성 신부전에는 호흡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아니면은 누워 있으면 숨이 더 차고 앉으면 좀 편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증상과 함께 양쪽의 다리에 함유 부종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장 문제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심전도 검사라든지 다양한 심장 검사 그리고 내과적인 워크업이 좀 필요한 상태겠죠.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나 신증후군 이런 경우에도 신장의 기본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분 배설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수분이 계속 축적되는 그런 체액과다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다리도 붓게 되지만 실은 다리만 붓는 게 아니고 눈꺼풀도 엄청 부어 가지고 눈이 팅팅 부어 보이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간경화, 간경병증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간세포 자체가 알부민을 합성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혈관 내에 알부민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자꾸 간질로 뺏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도 인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간이 딱딱해지면 정맥이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맥 간 문맥압이 인제 혈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막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어 문맥압 항진에 의한 고혈압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리가 부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은 다리 부종보다는 배에 물 차는 게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간경화 때도 다리 부종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전에 인제 복수나 황달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진단이 받으시는 게 많죠. 그래서 어 다리만 부었는데 뭐 간경화부터 의심하는 거는 쪼끔 뭐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양측성 하지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 음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좀 어렵죠. 당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어 서로 인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게 인제 계속 진피층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진피층에 서 물을 땡기는 그런 효과가 커지죠. 그것 때문에 점액 수종이라는 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인제 진피층에서 인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강이 같은 쪽 앞쪽으로 이렇게 손을 꾹 눌러도 쑥 들어가지 않는 비함유 부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아까 전에 또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그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경우 가끔은 뭐 인제 스테로이드나 일반적인 우리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약물 유발성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인제 다리랑 인제 관절 아프다고 진통제 계속 드셨다가 "다리가 인제는 너무 붓는데요?"라고 말을 하면은 어 일반적으로는 약물을 좀 끊어 보면, 약물 휴지기를 또 끊는 가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제 양측이 붓는 것도 문제지만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한쪽만 특별하게 붓는 그런 상황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만 다리가 붓는 경우를 인제
국소 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심부정맥 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맥 안에 혈전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혈류가 정체되고 혈액압이 인제 높아지고, 그래서 인제 다리 부종이 생기고 그런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혈전이 갑자기 딱 막아 버리면은 급작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편측 다리 한쪽 다리만 심하게 인제 다리가 부어오르는 느낌, 어 가끔은 인제 뜨겁기도 하고 레 발적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또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고요. 또 이러한 심부정맥 혈전 등은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긴 수술, 뭐 인제 긴 수술, 다리 수술이나 뭐 골반 수술 같은 게 엄청 길거나 인공관절 수술하고 많이 못 움직이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럴 때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 후에 혹 잘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났으니까 그냥 다리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제 뭐 폐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거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직 좀 병원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 그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면은 체위 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맥 밸브가 막히고 혈전이 막 거기에 갑자기 딱 나타나서 어 이렇게 호흡곤란도 올 수도 있고, 인제 심부정맥 혈전증 때문에 다리가 갑자기 크게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냥 물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오래 사면 저도 체격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자연스럽게 붓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심장보다 다리를 높이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심하게 통증과 함께 나타나면은 이런 문제를 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맥 부전에 대한 치료가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붓고 또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또 괜찮다가 낮에 활동하면은 부종이 심해지고, 저녁 되면은 또 아주 심해서 묵직한 느낌도 생기고, 잠잘 때는 뭐 잠자다가 막 종아리에 경련이 심하게 나서 깨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미세한 혈관에서 인제 혈색소가 인제 누수돼서 착색도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경우는 정맥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트리핑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 물론 인제 정맥류를 제거하는 거는 혈관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적응증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아 거 거미형 절맥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도 효과적인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만성 정맥 부전도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쪼끔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어 특히 인제 2 차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제가 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후천성으로 오는 2 차성 림프 부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장기간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받게 되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고요. 또 그 상황에서 또 림프 부종이 심하게 오면은 또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 치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잘 소화하시는 거를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고, 어 그와 동시에 뭐 감염증이 생기거나 동아지경이 인제 중첩해서 생기거나 이런 거를 좀 안 생기게 좀 보조해 주는 게 주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버섯 모양 발가락이라고 해서 발등이랑 발가락이 아주 동그랗게 부어오르는 버섯형 발가락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발가락 혹은 발등의 피부를 이렇게 잡아서 당겨 보면은 보통 이렇게 살이 쭉 늘어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변하게 되면은 아주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꼬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어 그렇게 오래되면은 비가역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인제 그 혈액 순환계 문제인데요. 실은 "다리가 부어요."라고 했을 때 이런 정맥 혈전이라든지 만성 정맥 부전이라든지 림프 부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보다 보통은 하지의 감염, 뭐 인제 상처가 쪼끔 났는데 다리가 부었어요. 모기 물린 것 같은데 다리가 부었어요. 혹은
잔디밭을 좀 돌아다녔는데 조그맣게 상처가 나더니 다리가 띵띵 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상처를 통한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하지 감염으로 인한 다리 붓기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함께 다리 고정이라든지 활동을 줄이는 이러한 생활 교정도 같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세균이 피부 장벽을 뚫고 침투를 하게 되면요, 국소적으로 아주 강력한 염증 반응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제 삼출액이 생기고 편축성 하지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감염이 생겼다 하는 거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빨갛게 변하고 어 열감, 만졌을 때 뜨겁고 통증도 심하고 발목 관절 같은 거 움직여도 아프다고 하고 심한 부종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처가 있다면은 상처를 주변으로 해서 동심원성으로 이렇게 부종이 심하게 생기죠. 어 그리고 또 외상 후에도 봉화지겸이 잘 올 수가 있어요. 안쪽에 혈종 같은 게 차게 되면은 흡수를 잘 못하고 혈액이 정체되어서 어 안쪽에 인제 피하 조직의 혈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전 같은 거는 우리 그 선짓국 보면은 안쪽에 검게 변하는 딱딱한 고체형으로 변하게 되고, 그중에서 인제 시간이 쪼끔 지나면은 그 혈전 자체가 철분 성분은 다 인제 또 빠져나가고 섬유화돼 가지고 딱딱하게 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부 섬유화된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균 감염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쉽게 감염성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주로 인제 감염이 통로라고 하는 거는 작은 상처로부터 기인하는 게 많고요. 가끔은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은데 뭐 아주 오랫동안 인제 목욕하고 이러다 보면은 피부 배리어가 약해져 가지고 쉽게 상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제 무좀 같은 경우, 무좀 생기고 나서, 무좀은 인제 곰팡이균이 감염이 되는 건데 2 차적으로 무좀으로 인한 상처로 세균 감염이 또 생겨 가지고 봉화지겸까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제 봉화지겸 치료랑 또 무좀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찰가상, 곤충에 좀 물린 경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님, "선생님, 혈압약에 의해서 다리가 부을 수도 있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하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혈압약은 다리를 그 하지의 정맥 순환에 좀 로딩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다리가 양측성으로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인제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은 저는 인제 내과 선생님이랑 혈압약은 상의를 하고 약간의 부종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반된 질환이라든지 본인의 혈압 상태에 따라 가지고 혈압약 조절을 해 주실 겁니다. 붓는 게 아주 불편하다면은 말씀을 하시면 적합한 혈압약으로 교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춘희 님,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뇌 수술을 수차례 하셨어요. 왼쪽 편마비가 왔다. 그리고 지금 좀 나아졌는데 왼쪽 종아리가 퉁퉁 부어서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편마비가 오는 경우는 인제 왼쪽으로 팔다리의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보행에도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육도 쪼끔씩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력이 얼마나 회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제 전 정형외과니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그 근력 평가라든지 그리고 재활 치료를 도와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 부종까지 생기는 상태는 근육량이 또 빠지고 소요되는 혈액의 순환도 인제 줄어드는 경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비 측은 쉽게 인제 변형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발이 어 그 첨족이라고 해서 뒤꿈치가 이렇게 땅에 잘 닿지 않는 그런 상태도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걷다 보면은 발바닥에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긴다거나 해서 작은 상처들로 쉽게 또 감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리에 붓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마비 측에
그 근력을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무조건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뇌수술까지 수차례 하셨으면은 고착화된 마비가 또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상근도 아무리 인제 발달이 돼도 원래 근력으로 다 돌아오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인제 움직여 주고 관절이 굳지 않게 관절 구축을 막아 주고 근력을 회복할 수 있게 또 도와주고 하면은 근육이 혈액이 돌아가는 거를 펌프를 많이 해 줘요. 근육량이 또 확보가 되어야지 혈액순환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종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자꾸 많이 해 주셔야 '부종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작은 상처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염준호 님. "구축에는 도수 치료가 좋나요?" 네. 도수 치료가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정책적으로 한 4만 원 정도의 급여 수가로 도수 치료를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형외과에서는 도수 치료를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수 치료라고 함은 어 시술자가 손으로 이렇게 관절을 막 움직여 준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풀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하 그런 식으로 해서 관절 통증이라든지 근골격계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구축은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뭐 수술 후에 깁스를 오래 했다든지 뭐 수술이 진행이 되고 나서 창상이 섬유화되고 유착이 발생했다든지 뭐 이러한 원인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인 관절 운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축이 너무 심해서 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 목적의 도수 치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상태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평가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도수 치료도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할 필요보다는 본인도 또 스스로 능동적인 관절 운동 치료를 같이 동행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절 운동력을 충분히 얻은 다음에 근력 재활도 하고 어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죠. 하지 같은 경우에는 고유 수영 감각 운동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좋은 재활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요 님. "양말을 벗으면 잘록 들어가는 정도로 붓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붓는 데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 다리가 붓냐 양쪽 다리가 붓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정맥 문제, 만성이냐 인제 급성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감염 때문에도 올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인제 이러한 원인을 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붓는 데 큰 문제가 기저적으로 깔려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좀 잘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말을 벗었을 때 조이는 엄청 좀 많이 조이는 양말을 신으면요 어쩔 수 없이 또 잘록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 가지고 어 실은 일상적인 가역적인 붓기인데도 그런 걸로 인제 좀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발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오랫동안 서서 하는 환경에 있으시면은 자연적으로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인제 양말 벗으면 잘록 들어가는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붓는 게 생기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오래 타는 경우도 다리가 부을 수 있거든요. 저도 멀리 비행기 장시간 타게 되면은 다리가 잘 붓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생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의사와 함께 좀 잘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네. 카밀포리암 님. 분류압 불안정성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수술 후 몇 개월간 통증이 계속되면 어떤 검사를 먼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불유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뼈가 시간 내에 잘 붙지 않는 거를 불유압이라고 합니다. 골절이 발생이 돼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방사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4 개월에 5 개월 정도 방사선점 유압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임상적인 그 유압은 이제 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뭐 10 개월, 14 개월 뭐 대장광골은 뭐 14 개월에서 16 개월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뼈가 잘 붙지 않고 섬유
그 미네랄화가 돼 가지고 인제 뼈가 서로 연결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고 뼈와 뼈 사이가 섬유층으로 이렇게 붙거나 하는 경우를 분류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류압이 발생이 되면은요. 관절이 인제 가짜 관절이 생겼다 그래서 가관절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뼈로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섬유결합 같이 돼 있으면은 그 부분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주변에 근육작용이 생긴다고 할 때 뼈가 살짝씩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통증도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막 자극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래 못 걷고 뼈에 통증이 있고 골절부 통증이 지속되고 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추시 검사를 하는 게 골절 수술 후에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유합 상태까지 간헐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 보죠. 초기 단계에 잘 붙는 걸로 보면은 뭐 4 달, 5달 넘게 지냈다가 엑스레이 촬영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요. 불류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좀 짧은 시간 추시 검사를 해 가지고 뼈가 잘 붙어가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보통 골절이라고 하는 경우 골절을 인제 붙이는 경우 방법은 2 가지 개념이 있어요. 완전히 공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도자기 같은 거 깨진 다음에 제자리에 잘 올려 놓으면 안 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1 차 프라이머리 본 힐링 1 차성 골 어 휴 그 치유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 어느 정도 대만 맞춰 놓고 뼈 진이 막 풍부하게 나와 가지고 중간중간 분쇄골절에 된 중간중간을 채워 넣는 2 차성 골 치유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통 1 차성 골 치유 과정에서 분류압은 주변 조직을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 가지고 골막을 전부 다 제거를 한다든지 근육층을 제거를 한다든지 연부 조직을 완전히 벗겨내서 어 아무리 다 잘 맞춰도 좀 안 붙는 경우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안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 차성 골 유압을 유도하는 경우 어느 정도 대만 맞춰 놓고 뼈진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경우는 안정적인 고정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미세한 흔들림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뼈가 안 붙는 경우도 있죠. 이런 다양한 이제 분류압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보통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개월간 통증이 나타나면은 추시 검사를 잘 해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엑스레이로 잘 모르겠다 하면은 CT를 찍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 가지고 엑스레이도 뭐 여러 각도에서 찍어 보고 CT도 찍어 봐서 분류압 정상 뼈가 되는 범위에서 어느 몇 퍼센트까지 붙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는 게 좋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 가지고 뼈가 잘 안 붙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유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가골 이식술이라고 해서 자기 골반뼈의 일부 뼈 조각의 뼈의 그런 구성 성분 일부를 해면골 부분을 떼서 분류압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식을 해서 유압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재고정을 통해서 안정성을 더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DBM이라든지 골 대체제들이 많이 인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서 분류압이라서 뭐 '골반에서 꼭 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성공률이 높은 거는 자가 장골의 해면골 이식술이 가장 좀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가치 판단이라서 요즘에는 꼭 나는 다른 데서 이것 때문에 뼈를 떼기 싫다 하면은 대체제를 또 사용하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좀 받아 보고요.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지 감염이 뭐 이제 다리 감염 뭐 이런 게 생기면은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염조직염, 봉화지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은 침범 깊이에 따라서 단독이냐, 봉화지겸, 연조직염이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피부 상부 진피증이랑 아주 인제 약간의 피하 지방층까지 인제 진행이 되는 경우는 단독이라고 말을 하고요. 주요 원인군도 사슬알균이고 경계가 좀 자로 든 듯하게 뚜렷하게 용기되는 게 특징이고 색깔도 좀 약간 어 밝은 선홍색 발적인 경우가 많고요. 피부가 쪼끔 되게 얇게 한꺼풀씩 좀 벗겨나는 경우 이런 게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전신 증상처럼 모환 발열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또 한편 봉화지겸은 이것보다는 쪼끔 더 심부까지 그렇지만 그 근막을 침범을 안 하는 경우까지를 봉화지겸이라고 하는데요.
심부 진피증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사슬알균 이런 것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깊은 곳에서부터 감염이 되니까 라인이 좀 약간 모호하고 막 지도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점진적으로 쫙 퍼지는 경우, 통증도 깊은 곳에서 나타나니까 조금 더 묵직하고 또 인제 아주 심하면은 수포나 그 혈수포 같은 것도 좀 발생이 되고 점상출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붓나 하다가 점점 부어 가지고 다리가 띵띵 부어서 오는 경우가 봉화지겸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인제 국소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 연조직 안에 고름집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화농성 병변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어오른 덩어리 중심부가 이렇게 딱 만지면은 물풍선처럼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생기면서 안쪽으로는 고름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배농을 해 주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런 경우에 초음파를 좀 대 보고 지방층 안쪽에 인제 지방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넓게 돼 있으면은 조약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물이 넓게 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농양이 있으면은 한 군데에 고름이 딱 모여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농을 좀 조기에 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감염성 질환들은 좀 조심히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요. 봉화지겸 단독이라고 생각했다가 좀 진행할 수도 있고 봉화지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막층을 또 침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통의 증상보다 심하게 막 수포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단순 봉화지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MRI도 찍어 봐야 될 수도 있고 어 색 피부색이 막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으로 막 변하게 되는 경우는 실은 단순 봉화지겸이 아니고 응급 상황, 초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배사성 근막염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가끔은 가스 궤적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면역력이 엄청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도 급하게 인제 아 근막 절개술이라든지 감염된 근육 조직을 제거를 해야 되고 다 그 심도 높은 항생제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감염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한번 생긴다고 하면은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생제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고 다리를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올려야 되고요. 또 부종이 너무 심하게 되면요. 간질 사이사이로 항생제가 도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종 제거, 다리 올리고 붓기 빠지는 약도 좀 먹어야 하는 동시에 항생제를 또 효과적으로 감염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다리 많이 올려 놓으시고 활동력 줄이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저희 개인 병원에서 약을 2 주인가 먹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요. "저는 활동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제가 항생제 드려도 다음에 또 2주 있다 봐도 또 부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때부터는 겁을 엄청 들여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농양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배농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감염증을 해소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방 부종, 특발성 부종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특정 부분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다리가 다친 이후에 다리 부종이 해소되는 과정은 뭐 아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당연히 뭐 부종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럴 때는 뭐 얼음찜질도 하고 못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복이 되는 경우에서는 인제 자기가 다친 부분이 수복이 되면서 붓기가 쪼끔씩 빠지고 그래서 인제 림프관이 재생이 되면서 재가동이 되고 변동성이 인제 다리 올려놓을 때는 빠지고 내리면은 붓고 이런 게 많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구조물들이 전부 다 회복이 돼야 인제 좀 부종이 빠지는데 그런 부종 미세한 구조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조직 섬유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종이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을 당하고 다치고 나서 어 부종이 빠지는 거는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살짝 다친 부분은 아무래도 쪼끔 금방 나을 수밖에 없겠죠. 부종도 금방 빠지고 한 달 안에 부종도 다 제거가 되고. 하지만 심한 인대파열 같은 경우에는 2-3도 심한 인대파열 이런 경우에는 3 개월까지도 통증이
부종이 계속될 수가 있고요. 중증 골절 같고 수술도 크게 한 상태다 이러면은 1 년까지도 붓기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깁스 같은 걸 하고 왜냐면 외과적인 수술하고 나면은요. 자율신경 항진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혈관 수축이 또 인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쏠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짝 스쳐도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반응도 없고 통증도 너무 심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해 계속 진행이 돼서 낫지 않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질통 그리고 비 한쪽 다리는 하얀데 이쪽 다리는 계속 검붉게 나타나고 어 관절 운동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엑스레이랑 뭐 골밀도를 찍어 보면은 그쪽에 골 흡수가 돼 가지고 약간 골 부분적인 골 이제 감소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프라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보호하고 쉬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런 외상성 부종이 심해지면은 적시에 조기 체중 부하를 하고 발목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냉찜질, 압박, 거상을 동시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 보면은요. 평측성인지 양측성인지 좀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편측성이면은 국소적 원인, 양측성이면 전신적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를 잘 확인을 해서 다른 원인들을 감별 진단을 하는 게 좋겠죠. 종아리 두께 측정도 면밀하게 해서 양측 차이가 3 센치 이상인 경우에는 편측성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 손으로 꾹 눌렀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눌렀다가 빼면은 어느 정도에서 돌아오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정확한 부종의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신 검사, 혈액 검사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피 검사 중에서 특별하게 부종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핵심적인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잘 해 주는 게 좋겠고 신부 그 정맥 혈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양 같은 게 있다면은 초음파를 그리고 심장 우열에 의한 문제라면은 심초음파를 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붓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정형외과, 특히 족부 정형외과만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내과, 혈관외과, 뭐 족부 정형외과 등이 협을 통해서 진단적,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다학제적인 접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뭐 봉화지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심부정맥 혈전증인 만성 정맥 부전증의 봉화지겸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이 중첩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외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약물 치료 이외에도 감염 치료 이외에도 고정 압박 그리고 체중 부하를 조절하거나 하지 다리를 올리는 다양한 대증 치료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다리가 붓는다는 거는요.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내 몸의 건강 신호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조기에 내 몸의 변화를 확인을 하고 심한 질병으로 이완되지 않게 신경을 써 보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